이해찬 또 총선 낙관론, 총선에 낙관을 한다고요? 그럼 승리를 뭐 자신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과거에 이게 꽤 됐어요 벌써.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론 뭐 이런 얘기 꺼낸 거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그 과거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관련 낙관론을 제시했잖아요. 그 20년 집권론인데 그건 완전히 불발됐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일이었어요. 화면 보시죠. 지난 6일 민주당 세종시 민주당 토크 콘서트, 어떤 세종시 차원의 그 민주당 차원의 어떤 행사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자신감을 갖고 하면은 일당 안 뺏긴다. 근데 문제는 관건은 지금 단독 과반이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 이게 관건이지 절대 안 뺏긴다 일당. 이거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김근식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이해찬 전 대표께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대표를 하셨을 때 예. 상당히 이제 그 장기적인 그 집권 낙관론을 자주 폈지 않습니까? 아까도 예.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고 20년 집권 플랜, 뭐 100년 장기 집권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200석 이상 된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 그렇죠. 많이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서 지금까지 입법부는 지금 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해찬 전 대표께서 지금 내년 총선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금 며칠 전에 세종시에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주제가 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저는 귀담아 들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1대1로 양강구도로 됐을 때는 수도권 선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도권이 120석이 훨씬 넘는 의석수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지난 21대 총선처럼 수도권에서 우리가 참패하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이해찬 전 대표의 저런 좀 과도한 낙관론이 민주당 내부의 어떤 불필요한 안이함을 가져오고 그것이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여기 뭐 고개를 들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경계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저는 일단 경각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수도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예. 정말 우리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큰 딜레마고 우리한테는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임박해서 양당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는 대통령이 못하니까 무조건 야당이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투표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대통령이 싫어서 찍을 수 있는 대안의 성격이 되는가. 저는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은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깎여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뭐 사법 리스크, 예. 재판 리스크도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발로 지금 촉발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비주류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또 일정 정도 민심을 가져가게 되고 또 중간에 뭐 신당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점에서 수도권에서 정말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그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해법이다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그런 과거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정말 대안정당으로서의 모든 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감은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제가 볼 땐 쉽게 받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열심히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해찬 전 대표의 저런 낙관적인 어떤 전망 아니면 기대가 많이 섞인 전망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약간 일각에서 좀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총선 전 4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섣부른 예측은 이거는 필패다.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하고 있죠. 다음 하나 더 보죠. 지난 총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4개월 전에도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유시민의 범진보 180석 등 발언으로 정권 심판 여론, 당시에는 집권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코로나 대응 잘했다는 걸로 겨우 버텼다. 근데 지금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약간 이런 좀 지적이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이해찬 전 대표 같은 저런 발언이 자꾸 나오는 것 사실 민주당의 부담입니까? 그럼 자신감입니까? 부담입니까? 뭐 일단 20년 집권론의 예측은 실패한 거고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이면요. 예. 적어도 4번 동안 아무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무시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였거든요. 아, 유권자를 뭘로 본 거냐? 그러니까 정당은 20년 집권론 얘기할 수 분명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당은 집권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근데 저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갖다 무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총리의 말씀, 이해찬 총리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칠선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28년 동안 소위 국회의원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또 선거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분은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3대 3대 3 구도가 나옵니다만 ARS를 보면 정당 지지도가 8%에서 1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데 ARS는 주로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반응을 하는 건데 예. 대통령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정당의 어떤 결집력이 높고 정치의 관여성이 높은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의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저는 이해찬 전 총리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의 핵심은 예. 예측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남은 4개월 동안 민주당이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예.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뒷부분을 채우지 못하다면 매우 오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해찬 전 총리의 발언이 과거 20년 어떤 집권론과 유사한 형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핵심은 정당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영수 선생님 요거 짧게 최종 평가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런 낙관론 어떤 특정된 낙관론이 자꾸 나오면 이거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근자감으로 비칠 경우에는 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어떤 근거에서 오는 자신감이 이렇게 또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는 정말 노회한 정치인으로 또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정치인으로 예. 뭐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펌프를 하는 거죠. 그래, 민주당 힘내, 할 수 있어. 예. 몇 석이야? 응원가를 불러줄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지 못하지만 난 해줘. 이런 차원이라면은 뭐냐 응원가 정도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칫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뛰는 후보들이 이런 이 근거 없는 예. 자신감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합니다. 내년에 민주당이 몇 석 정도 할 거냐. 실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는 순간 봐라 이렇게 예. 돼버리면은 그것 자체가 아주 착실하게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데 큰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정말 예. 혁신도 내지르고 불출마 선언도 하고 이재명 대표도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을 수 있는 한 다 내려놓고 예. 다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150석 이상 넘어야 됩니다. 이런 차원함과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좀 근거가 좀 부실한 이런 내용과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요. 저 자리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저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꺼내놨어요. 두 가지 질문을 받는데 여기에 지지층과 중도층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거예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뿐이다. 지지자는 강성일수록 좋다. 그리고요. 중도층 표를 가져올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중도층이라는 건 허상이다. 그들은 투표하러 안 온다. 우리가 강하고 일잘하면 따라오는 층이 중도층일 뿐이다. 이거 윤기찬 변호사하고 윤기호 선생님께 의견 좀 여쭙겠는데 윤기찬 변호사 이거 뭡니까 이거? 두 가지 층, 강성 지지층, 중도층 저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투표 동료의 경우에도 뭐 자신감 가지라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해찬 총리가 원래 내각제 신봉론자로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 정당 득표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2개 정당, 3개 정당 놓고 그 정당에 투표하는 것 같은 후보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표 차이가 사실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그걸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로 활용해 보면 사실은 그 의석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이제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 지형 때문에. 지난 21대 선거에서도 아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인가 8% 차이뿐이 안 났어요. 지역구 전체 합계가. 예. 근데 의석수는 그렇게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저 이해찬 총리 입장에서 보면 내각제, 그러니까 20년 집권론의 변형인 거죠. 내각제로 가게 되면 사실 거기서 뭐 대통령을 저 총리를 선출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권력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 같고 그렇다면 대통령에서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중도층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별로 다르지만 어쨌든 투표율이 그보다 낮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층 내지 적극적 투표층이 더 유리한 것이고 그런 적극적 투표층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 당상이 사실은 강성 지지층이나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 질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효용성은 더 그게 크다는 거죠. 강성 지지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예. 훨씬 더,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해서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중도층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투표하러 가거나 평상시에 그 정치적인 여러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들려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 여론 지지층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중도층 의사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은 맞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20년 집권론의 또 다른 표현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 개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200석을 얘기하는 것도 실제 200석이게 되면요. 대통령 탄핵 가능하잖아요. 제2요구에 대한 다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 사실상 의원 내각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거나 그럴 바에는 민주당의 정치정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뭔가 도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강성 지지층은 더욱 뭉쳐라. 더 강할수록 좋다. 당에 유리하다. 그리고 중도층은 뭐 어차피 투표도 안 하는데 뭐 따라오는 층이다. 이겁니까?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세종시 당원들을 모아놓고 했다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가 이번에 세종시에서 또 출마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발을 빼고 그러나 민주당 전 대표 예. 뭐 이런 약간 원로로서 채찍을 조금 더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문제는 저런 얘기가 요즘에 당원들에게만 국한돼서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문제는 이해찬 전 총리 본인이 예. 20년 집권론이라는 걸 얘기해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지금 평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요. 우리 배종찬 소장 같은 분들이 인용할 만한 이론이 있잖아요. 잘 나가는데 대세론에 편승하도록 하는 게 밴드웨건 효과 맞죠? 그러나 야 저기 좀 너무 불쌍하다. 동정론을 뭔가 좀 불러일으켜주자. 언더독 이펙트. 과연 이 중에 어느 쪽으로 이게 작용을 할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역풍을 더 걱정하는 걸 보면 20년 집권론이 역풍을 더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아마 이탄희 의원이 그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단 한 석만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더 먹힐 거다. 왜? 유권자들의 평가 주기가 너무 짧아졌어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그리고 2달 후에 지방선거에서 왕창 밀어줬는데 그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또 그 일개 구청장 선거지만 얼마나 된 매를 맞았어요. 유권자들의 이 평가는 아주 냉정해지고 또 주기도 굉장히 짧아졌다. 그걸 감안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밴드웨건 효과보다는 한 석만 더 저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런 읍소가 오히려 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